안녕하십니까. 저작거리에서 바라본 20세기 예술. 오늘 1964년 페터 바이스의 마라사드와 가시오 탈라버의 저작거리의 신화입니다. 1964년 소련에서 후르시초프가 실각하고요. 브레즈네프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핵실험이 개시되네요. 교황 바오로 6세와 동방 종교회 대주교가 화해하고요. 그리고 1964년 캐나다 미디어 이론가 마샬 맥루언의 미디어에 의해가 출간이 됩니다. 맥루언은 미디어는 메시지다라는 캐치프레이즈로 대변되는 급진적인 미디어 형식주의자죠. 그는 정보를 전달하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의미의 매체가 인간의 환경을 변화시켜 인간의 작용 범위를 확장시켰다는 거시적 입장을 취합니다. 가령 바퀴라는 매체가 인간을 달이라는 조건을 초월해서 인간의 작용 범위를 확장시켰다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맥클루언에게 의복은 피부의 확장이기도 하죠. 한편 맥클루언은 인간을 소통에 능동적으로 참여시키는 매체를 쿨, 수동적으로 참여시키는 매체를 핫이라고 부르는 과격한 이분법을 들고 나옵니다. 그의 이분법에 따르면 글은 이미지보다 핫하고 인쇄 매체는 전자 매체에 비해 핫하다는 건데 사실 좀 억지스러운 데가 있는 이분법이긴 합니다. 예를 들어 TV라는 매체가 인간을 수동적으로 만든다는 기존 입장과는 달리 맥루어는 주사선을 사용한 브라운관 TV에 촘촘하지 못한 화면이 필름을 사용함으로써 촘촘한 화면을 접하게 되는 영화와 비교해서 오히려 시청자를 능동적으로 TV 화면에 참여시킨다고 주장하죠. 어쨌든 인간의 인지 과정에 주어진 조건이 일단 구조화되면 인간을 수동적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는 매체와 능동적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는 매체라는 구분은 생각해 볼 만한 의미가 있긴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매체 폭발에 의한 원심력의 작용을 받은 정보의 중심과 주변화가 매체인 뇌파에 의한 구심력에서 비롯하는 정보의 중심과 주변의 사라짐이라는 현상은 맥루언의 지구촌이라는 개념과 함께 거의 반세기 전에 21세기의 매체 상황을 예측한 맥루언의 통찰을 재평가하게 하기도 합니다. 1964년 독일 태생의 스웨덴 극작가 페터 바이스는 자신이 1964년에 출판한 희곡 마라사드를 초연 무대에 올립니다. 정식 제목은 혈왕통 정신병원 수감자들이 마르키드 사드의 연출로 공연한 장폴 마라의 박해와 암살입니다. 사드 후작과 장폴 마라는 동시대의 역사적 인물들로 실제로 샤랑통 정신병원에 구금되어 있던 사드 후작이 연극의 배경이었던 1808년 마라의 암살이란 주제를 수감자들과 함께 연극으로 다루는 일이 불가능한 경우는 아니었습니다. 마라는 1789년 시작된 프랑스 대혁명의 와중에서 하층민의 입장을 대표하는 비타협적 과격파의 상징적 인물이었죠. 그는 1793년 인정사정 보지 않는 막무가내식 숙청에 대해 좀 더 온건한 지롱드파 지지자에 의해서 암살됩니다. 사드 후작은 가학적 음란물로 여러 차례 투옥되었으며 정치적으로는 공화주의적 온건파에 가까웠으므로 공포정치의 화신 자코뱅파에 의해 단두대로 보내질 뻔하죠. 시대적으로 영국의 배경이 되었던 1808년은 나폴레옹이 권좌에 앉아 있었던 시기로서 프랑스의 정치학적으로는 비교적 안정되어 있던 시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마라와 사드를 같은 무대에 세운 바이스의 의도는 분명해 보입니다. 마라는 혁명의 역할을 저작거리 보통 사람들을 구속하는 물질적 조건의 변화로 보는 인물이며 사드는 저작거리 보통 사람들을 구속하는 정신적 조건의 변화 없이 과연 혁명이 가능할 수 있는지 회의적인 인물이죠. 바이스는 이 사이에서 제3의 길을 모색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날 것처럼 상당히 거칠고 잔혹한 폭력적 분위기를 도발적으로 연출하는 극중극의 형식을 띠면서
적극적으로 노래를 활용하는 연출 수법에서도 정신적 조건의 변화가 물질적 조건의 변화에 생선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바이스의 신념을 볼 수 있는 듯도 싶습니다. 바이스의 신념은 그의 1965년 휘곡 심판 11개의 노래로 된 오라토리움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휘곡은 1963년에서 1965년 사이에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아우슈비츠 재판의 기록을 토대로 창작된 작품인데요. 기독교의 성서적 텍스트를 바탕으로 찬양과 구원이 주를 이루는 오라토리오라는 극형식이 언급된 부제와는 대조적으로 어둡고 비극적인 역사적 사건이었던 홀로코스트를 다루고 있는 작품이죠. 바이스 본인이 유대인 혈통이었습니다. 아우슈비츠와 연관되었던 8,200여 명의 SS 요원들 중 기소된 789명에 대한 방대한 재판 기록이 18명으로 압축되고 정리되어 법정국 형식으로 진행되는 과정에 아우슈비츠의 현실이 재구성되는 그런 작품입니다. 마라사드에서처럼 브레이트식 소격 효과의 기법으로 노래가 적절하게 사용되어 관객으로 하여금 작품에 감정적으로 몰입되는 것을 막아주어 사건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하는 비판적 시선을 유지하게 하죠. 가능한 한 객관적인 자료를 관객에게 제시하는 이런 형식을 기록극이라 하는데 1920년대 중엽 에르빈 피스카토의 작업에서 영향받아 가령 1964년 홀로코스트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던 교황 피우스 12세를 다루는 상황극이었던 롤프 호흐후트의 신의 대리인 어느 기독교의 비극도 기록극적 성격의 작업이었죠. 이 작품의 베를린 초연에서 에르빈 피스카토가 연출을 맡았고요. 나는 아직 바이스의 심판을 희곡으로나 공연으로 접하지 못했는데 인터넷에서 누군가가 홀로코스트에 대한 바이스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아우슈비츠와 같은 독일의 수용소들에서 나치의 범죄를 가능하게 했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전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밝히고 특히 대기업과 나치즘의 공모관계를 폭로하여 맹목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체제와 나치즘의 관련성에 대한 인식을 촉구한다. 네, 이러한 인용에서도 드러나는 것처럼 마라사드를 전환점으로 바이스의 좌익 사회주의자 입장이 심판을 통해 확실하게 정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이스가 살았던 시대 유럽 좌익 사회주의 행동가들의 삶의 곡절은 1975년 1권이 출간되어 1981년 3권으로 완간될 때까지 바이스가 삶의 마지막 10여 년을 쏟아부은 3부작 소설 저항의 미학에 치열한 물질적 현장의 상흔과 사려 깊은 정신적 사유의 미묘한 협화음으로 어우러지면서 담겨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자면 이 소설은 모두 1,500여 쪽에 이르는 문장부호로는 오직 마침표와 숨표로만 촘촘하게 채워진 방대한 분량의 미학적 숨결로 다듬어진 정치적 소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이스 자신의 분신으로 보이는 소설의 1인칭 화자를 제외하고는 실명으로 묘사된 소설의 모든 중심 인물들은 실제로 1937년부터 1945년까지 반독재 투쟁의 현장에서 싸웠던 저항 세력에 속해 있었던 인물들입니다. 스페인 내전과 파리, 스톡홀름, 베를린 등을 배경으로 실증적 기록들과 인터뷰, 현장 답사 등을 토대로 한 실험적 문체와 형식, 그리고 무엇보다도 작가 의식이 돋보이는 작업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에 결국 정치적 작가로서 바이스의 입장이 독자에게 설득력을 발휘하기 위한 첫 걸음은 작품의 내부에서 느껴지는 작가의 심지일 것이겠고요. 이것은 정치적 투사들의 저항에 내포된 설득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 심지에 영향받아 독자가 변화하는가의 여부는 저작권이 보통 사람으로서 나의 경험으로는 대답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심지와 관련된 부분만큼은 그 심지에서 비롯된 경험의 질적 차원과 관련해서 저작거리의 보통 사람인 나로서도 긍정적인 경험이었음을 부인하기는 어렵겠죠. 이것이
이 소설의 제목에서 발견되는 이 소설을 가득 채우고 있는 바이스의 예술적 감수성과는 별개로 미학이란 어휘에 담겨 있는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 나는 생각합니다. 프랑스 미술평론가 제랄드 가시오 탈라보는 파리 현대미술관에서 1964년 저작거리의 신화 그리고 1960년 이야기가 있는 구상이라는 타이틀로 두 차례의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이제 20세기 현대미술의 구상과 이야기가 다시 거론되기 시작하네요. 이미 1961년 프랑스 미술사학자 장르이 페리에가 신구상, 누벨르 피규라시옹이란 개념을 들고 나오는데 이러한 움직임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전쟁의 폐허가 어느 정도 복구되어 가던 60년대 기성세대의 권위주의적 무책임과 안일함에 치여 불만이 고조되어 가던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발상의 전환을 찾아가던 일련의 움직임들과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미술의 경우 한마디로 추상 표현주의를 포함한 앵포르멜의 끝자락에서 출구가 안 보이는 추상화의 대안으로 다시금 거론되는 구상화에 대한 비전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솔직히 쿠바 위기 등으로 표출되는 냉전의 현실 인식 등에서 비롯한 추상미술의 침체와도 무관하지 않을 듯 싶고요. 장르이 페리에는 신구상으로 베이컨, 듀뷔페, 자코메티, 스타일 등과 같은 주류적 경향의 미술가들을 염두에 둔 것 같은데 까시오 달라보의 저작거리 신화나 이야기가 있는 구상에 이르게 되면 가령 아이슬란드의 미술가 에로나 프랑스 미술가 베르나르 랑실락의 작품에서처럼 팝아트와 비슷하게 만화나 엽서 또는 광고 등의 이미지를 차용하면서 동시에 차기중심적 물질 만능주의에 편승한 상업주의와 소비주의에 대한 현실 비판적 테마를 작품에 깊숙이 깔고 있어서 비판적 구상, 피규라시옹 크리티크라고도 불립니다. 60년대가 저물 쯤 독일의 미술가 안젤름 키퍼나 게오르크 바젤리츠 등에 의한 독일 신표현주의의 움직임도 태동하기 시작합니다. 키퍼는 1999년 일본 예술연맹에 의한 제국 최고상이 수상되는데 인터넷에 찾은 수상 선정 이유서는 대충 이렇습니다. 그 핵심은 키퍼는 세계를 제시하는 도구로서 회화라는 역사적 전통을 지속시키고 있는 것이다. 역사와 현재의 윤리적 문제에 참여한다는 예술의 임무를 이처럼 확고히 천명하고 있는 예술가, 이처럼 인간적 노력을 통해서 죄의식의 해소의 가능성을 표현하고 있는 예술가는 오늘날 몇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미술의 사회적 참여라는 측면을 주목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런 경향들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작품들을 잠깐 볼까요? 이 작품이 에로의 베이비 록펠러라는 1963년 작품입니다. 저작거리 상업적인 이미지들로 가득 메워져 있는 그런 작품이네요. 그리고 이 작품이 1967년 에로의 팝 퀸이라는 작품입니다. 예, 팝 아트의 출발점이기도 했던 이미지들을 적극적으로 끌어와서 그래서 저작거리, 소위 소비주의,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통속적 상업주의에 대한 비판적 의식이 담겨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작품이 베르나르 랑실락의 당신은 어디에 있는가, 당신은 무엇을 하는가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1965년 작업입니다. 만화를 적극적으로 가져와서 작업했습니다. 그리고 안젤름 키퍼의 1969년 작업입니다. 어딘가를 가리키고 있네요. 그리고 게오르크 바젤리츠의 거꾸로 본 나무의 풍경화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젤리츠는 초기에 인물이나 풍경들을 거꾸로
그였어요. 예,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우리 다음에 다시 봅시다.